유목과 몽골 제국, 즉 3강은 중원의 자연 환경과 유목 제국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 세 나라를 공부를 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적 국가인 것처럼 보이고요. 자본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는 일본이 사회주의적인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가 유교의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유교의 종주국이고. 그런데 이 나라는 전혀 유교의 종주국 같지 않고요. 사회주의 같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최근 1500년간 중국을 지배한 것은 유교를 지향한 농민 제국이 아니었고요. 유목 제국이었습니다. 여기 역사 연대표를 쭉 보시면요. 수당 시대 581년부터 청나라가 멸망한 1912년까지의 연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당 시대, 요금, 몽골, 청나라 시대, 이 시대가 유목 제국이죠. 그럼 농민 제국은 언제일까요? 북송 시대, 남송 시대, 명나라 시대. 이게 농민 제국이죠. 이 시대에 농민 제국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통용이 되었고요. 유목 제국에서는 당연히 유목 제국적 가치관이 국가가 지향하는 방침이었겠죠. 그러면 농민 제국과 유목 제국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농민 제국은 기본적으로 폐쇄형입니다. 그 내부에서 농업을 중시하면서 사대부들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면 귀족, 호족들이 다스리는 나라였겠죠. 물론 황제를 중심으로. 그런데 유목제국은 개방형이죠. 농업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상업을 우대하죠. 그리고 농민제국에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정치를 꾸려갑니다. 그런데 유목제국에서는요, 물론 유교적 가치관을 내세운 적도 있어요.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을, 과거제를 거친 사람들을 관료로 썼죠. 유목제국에서는 종교적 관영을 실시했죠. 어떤 종교를 따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민제국에서는 다분히 유교적이었습니다. 송나라 시대에는 유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명나라 시대에도 그랬고요. 나라의 중심은 명분론이었고요. 유목제국의 중심은 실용적 가치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극히 실용적 가치관을 갖게 된 건 어찌 보면 유목제국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역사를 그렇게 들여다보면은 농민제국 시대보다 유목민제국의 시대가 훨씬 더 길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유목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 유목민이죠. 장성 북방에 이렇게 많은 유목민들이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티베트의 토번, 그리고 서하, 흉노, 돌궐, 몽골, 선비, 오환, 거란, 여진, 고구려 등등 있었죠. 물론 고구려나 여진은 만주지방이 완전한 유목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목, 반유라고 해야 되겠죠. 농업은 당시에는 아주 소수였고요. 대부분 이제 목축이나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게 만주지방이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이들이 중원을 위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의 수도였던 치안, 낙양, 개봉, 북경 이렇게 있죠. 이들을 끊임없이 위협을 했고 때로는 이들이 중원을 침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목민들의 이름은 대부분 중원에 역사가들이 붙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관점이죠. 흉노, 선비, 오환 이런 것도 다 중원에 역사가들이 붙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내세운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중원을 들어서서 국가를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5호 16국에도 5호라고 하는 5개 부족들이 16개 또는 한 20개 정도의 나라를 세우기도 했고요. 선비족은
부기를 세웠고요. 거란은 요나라, 여진은 금나라, 몽골은 대제국 원을 세웠죠. 그리고 만주족 여진은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들이 중원에 들어와서 일으킨 사건들도 굉장히 많죠. 물론 중원의 기록자들이 남긴 역사적 사건들이겠죠. 가장 오래된 순으로 보면 진시황 시절에 장성을 연결하죠. 사마천에 의하면 장성을 쌓았고 요동까지 길게 쌓았다. 그 길이가 만리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또 한고조 시절에는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요. 서진시대 말기에는 영가지난이라고 하는 권력상쟁의 아주 더러운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주역이 됐던 사람들이 북방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호 16국 시대가 들어서죠. 당나라 중기에 가면 안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소구두 출신의 장수에 의해서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안사의 난이라고 하죠. 북송 시대에는 금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정강지변이 있죠. 그리고 남송 시대에 가면 몽골이 침략하게 되고요. 명나라에서는 북원 또는 몽골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토목지변이라고 하는 아주 웃지 못할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원의 역사 또는 유목민의 역사를 공부할 때 주안점은 뭐냐면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섰을 경우에만 역사 기록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합구필분, 분구필합이라고 했죠. 분열이 되면 합쳐지고 합쳐지면 분열이 된다. 분열기에는 역사가들이 활동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통일제국이 들어서면 역사가들이 그 앞의 시대를 기록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유목민들의 침입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천고마비라는 한자성어를 알고 계시죠? 이 한자성어는 한서 흉노전에 기록된 말이고요. 당나라 시성 두보의 종조부였던 부심원의 시에는 추고세마비라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변방의 말은 살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을 하늘이 높은데 변방의 말은 왜 살찔까? 또는 말이 살찌는 것과 유목민, 북방인이 겨울에 쳐들어온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북방인은 겨울에 쳐들어왔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목민의 자연 생태에 맞추어서 늦가을에 쳐들어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늦가을 이후에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되면 강과 연못 이런 곳들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말 타고 이동하는 초원의 유목민들이 이동이 편리하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점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침략은 겨울에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 중원과 그 북방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업과 유목, 목축의 경계선이 있죠. 자연적으로 볼 수가 있죠. 평원지대에 이루어지는 중원, 그리고 강수량 400mm 이하의 고원지대, 북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관심을 둘 땅이 어디냐면 오르도스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동본지라는 곳이 있죠. 이 오르도스라는 곳을 가지고 관중평원에 있던 정권과 북방에 있는 유목민들이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관중평원에 있던 제국의 힘이 셀 때는 오르도스를 제압을 했었고, 힘이 약해지면 오르도스를 북방인들이 차지합니다. 서로 뺏고 뺏기기를 반복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지리적 환경을 머릿속에 딱 놓고 이 유목민의 역사를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북경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장성 사진 많이 보셨죠? 현장에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성이라는 것은 북방인들 막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 위치에 세워졌습니다. 이 북방인들이
겨울이면 쳐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 우리가 보는 장성은요, 명나라 시절에 세워진 겁니다. 물론 사마천이 이렇게 기록했죠. 진시황이 흉노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장성을 쌓았다. 그게 요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장성은 명나라 시대에 쌓은 겁니다. 과연 진시황대에 북경지방에 장성을 쌓았을지는 의문입니다. 왜? 북경지방은 진시황의 영역이 사실상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가끔 여러분의 말장성의 지도를 보시면 여기까지 장성이 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곳에는 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성을 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방 유목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세워져 있는 장성은 지극히 합리적인 곳이다. 남방의 농민 제국과 북방의 초원지대를 가르는 바로 그 지리적 경계에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걸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해요. 이 교과서에 실린 고구려 지도가 왼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도를 볼 때마다 참 불합리하게 그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지도는 언제 시대냐면 장수왕 때 고구려의 최대 경계. 그래서 서쪽은 후연이 있었고 거란이 있었고 북쪽에 부여가 있었고 동부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북쪽으로 정보를 쭉 나가서 이렇게 넓어졌다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계죠. 근데 오른쪽에 고저차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의 지도에 의하면 이 후연 또는 거란과 경계가 요하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 국경이 유지가 될까요? 겨울엔 요하가 얼어붙잖아요. 그럼 그 위에 흙먼지가 쫙 쌓이면 거의 평평한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럼 겨울에는 전혀 국경이 역할을 못 하겠죠. 근데 옆에 지금 산이 그려져 있는, 산이 표현되어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이 만주 벌판은 사실상 고구려의 영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역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려야 산 중심으로 보는 합리적 경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정벌했던 이 만주의 평야, 고구려와 다른 세력 간의 경계는 이렇게 그려야지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은 이 지역에서는 절대 국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방의 유목민들은 겨울에만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중원을 가려면 아니면 진시황이 살았던 관중지방을 가려면 황하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하라는 게 사실 상당히 험한 강이거든요. 넓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홍수가 지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어붙는 겨울에 가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황하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겨울에 동결 지점이 있고요. 동결하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 상류부터 겨울 동결 지역이 있죠. 그리고 닝사 후이족 자치구에 오면 도강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강폭이 좁아집니다. 그 여기서부터 만곡부라고 흔히 부르는 곳이 있죠. 북쪽으로 쭉 돌아오죠. 그래서 그쪽에 주요 도강 지점이 있습니다. 외몽골 지역에 있었던 막북에 있었던 이목민들이 오르돌 사막을 거쳐서 관중지방을 공격하려면 당연히 여기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더 내려오면 강물이 계곡을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건널 수는 없는 거고요. 하류로 쭉 내려오면 도강 지점이 있겠죠. 여기 주요 도강 지점이라는 것이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겨울 동계열 지역, 이 지역 중심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울에 황하가 얼어붙으면 북방의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들은 겨울 동안 최대한 약탈하고 강이 녹기 전에 3월 이전에 북방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하는 게 실제 현실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또 북방에는 겨울에 전쟁을 했느냐? 강이 얼어붙어서 이동이 편리하니까 겨울에 이동을 했다. 뭐 이건 아주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죠. 또 하나, 유목민의 삶은 전투 연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 하는 삶이라는 게 늑대 쫓기, 활쏘기, 말타기,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초원을 찾아 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막사와 다르지 않은 계르에서 살죠. 때로는 그냥 막사 없이 야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삶은 늘 봄부터 가을까지 목초지를 찾아서 가축을 살찌우는 게 일인데 그 자체가 군인들이 하는 삶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이들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지 못할 연약한 동물들을 도축을 하죠. 겨울 식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겨울 식량이란 것이 또 전투 식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축을 도살하고 식량을 준비한 후에 약탈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게 유목민들의 보편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냥 동물만 키워서 그로부터 나온 산물을 가지고 농민제국과 교육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면 될 텐데 왜 약탈 전쟁을 했을까? 잘 보면 이들의 삶은 늘 전쟁과 전투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싸움에 능합니다. 그러니까 농민 군대의 병사들은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지어요. 논에 들어가서 피를 뽑고, 때로는 밀밭에 가서 풀을 뽑고, 밀을 뱁니다. 전쟁 연습과 달라요. 그러다가 가을 되면 북방인들이 쳐들어온다고 갑자기 모여가지고 전투 연습을 조금 하다가 싸워요. 그런데 북방인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전쟁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복장이 이동에 적합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유목민 전사는요, 이동에 적합한 복장을 합니다. 양털 겉옷 밑에 바지를 입었고 귀덮개가 달린 모피 모자를 썼고요. 밑창이 두꺼운 승마용 장화를 신었고 불을 피울 부싯돌도 있고요. 물과 젖을 담을 가죽 그릇을 갖고 있고 화살촉을 날카롭게 갈 수 있는 줄을 갖고 있다. 밧줄, 바늘, 칼과 자기, 가죽 부대 등 전투에서 홀로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혼자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과 전투에 적합한 복장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바로 떠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얕은 무장의 경기병이 다수였습니다. 경기병이란 갑옷을 입긴 한 갑옷이 대부분 가죽이에요. 비단으로 만든 화살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비단 가죽옷을 입었지 중세 기병처럼 철로 만든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투구 같은 걸 쓰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든 이런 병사를 흔히 중기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유목민들은 경기병이었습니다. 경기병들은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하죠. 자,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싸움을 잘하고 농민제국과 싸우면 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약탈을 경제의 기초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싸움을 따는 첫 번째 목적은 오로지 약탈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약탈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방 유목민은 숫자가 적습니다. 농민제국 군대는 10만 명, 20만 명이 흔했지만 사실 유목민 부대는요 100명, 1000명 이 정도가 보통이었습니다. 사실 1000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들이 농민제국 붙으면 당연히 희생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들이 약탈이 삶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희생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면 대결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약탈이지 정면 대결을 해서 승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히 약탈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재빨리 철수를 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곡물, 비단, 철제 무기를 얻어서 삶에 활용하기 위해서이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얻을 수 있다면 싸우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농업제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목제국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 둬야 할 것은요, 병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사에 관심을 둔 사람들은 꼭 병참이라는 것에도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장수들이 합을 겨뤘다, 승리했다, 누가 패배했다,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본질적인 전쟁사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진짜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병참을 봅니다. 병참이라는 게 뭐죠?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모든 행위를 병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 군수, 치중 이렇게도 표현하죠. 근데 치중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치중이란 게 뭐냐면 이런 군수품 이런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부대나 어떤 시스템을 치중이라 그래요. 부대가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군량미 또는 말이 먹을 수 있는 마초와 함께 이동을 했죠. 예를 들어 고구려를 공격한 수나라는요 100만 군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3분의 2는 병참대였어. 그러니까 100만 중에 한 30만이 실제로 전투병이고 나머지는 지원부대였다는 거죠. 치중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치중을 제대로 못해서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장 유명한 군대가 제갈량이 이끌었던 북벌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북벌을 추진한 제갈량의 총나라의 최대 약점은 군량미 보고였습니다. 이 치중부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목군대에는 치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치중을 없이도 전쟁을 잘했던 서양사의 장수가 있었어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1796년 27살의 나폴레옹이 이탈리아군 사령관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됐습니다. 장수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병사들을 만났는데 이 병사들은 헐벗고 굶주린 군대였습니다. 제대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령관이 되었으니 나폴레옹은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제군들이여, 우리가 알프스를 넘어서 만나게 되는 롬바르디아에는 만난 음식과 보물이 가득하다. 그러니 가서 승리를 거두자. 라고 하니까 병사들은 나폴레옹을 잘 따랐습니다. 이들에게는 보급부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가서 승리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승리의 원천은 현지 조달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현지 조달의 명수였고요. 그가 원한 건 치중부대가 없는 바로 속도에 있었습니다. 이 치중부대가 없는 부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목군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탈을 떠나는 유목군대한테는 곡식을 싣고 가는 마차도 없고 특히 마초를 공급할 부대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스피드, 또 스피드였기 때문이죠. 빨리 가서 약탈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게 이들 군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